자, 이번에는 이제 유동부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채의 개념과 유동부채인데 사실은 부채도 학습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수업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럴까? 앞에 당좌 자산할 때 이미 부채 부분은 반대적 대화로 반대적 개정 과목으로 많이 언급했어요. 선급금 반대는 선수금 이런 식으로 이미 반대되는 거. 외상 매출금 반대는 외상 매입금. 이미 수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 PPT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비유동부채 들어가겠죠. 여기서 비유동부채 주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미 또 들어봤던 맞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산에는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주고 유동에는 종류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당좌와 절로 가버렸네. 부채도 가볼게요.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 다시 가볼게요. 유동자산에는 몇 가지? 두 가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누가 투자라고 한 것 같은데? 재고죠. 그 다음 여기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정도는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질감 느끼더니 지금은 좀 친숙해지고 있죠. 맞죠? 지금 우리 학습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자, 부채의 개념. 제가 이제 잘라볼게요. 이 파트도 사실은 좀 중요해요. 어디에 가면 좀 중요하냐면 세무 2급 쪽으로 가보니까 이 페이지가 좀 시험에 나와요. 자산, 부채, 자본에다 쭉 자를게요. 쭉 잘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밑에 거 좀 놔두시고 위에 거 먼저. 자산, 부채, 자본은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통제. 자산은 내가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영업사원에게 차를 샀는데 그 영업사원이 지나가다가 내 차 타고 가버리면 안 되죠. 내가 통제를 하는 거죠. 내 차를 타고 싶으면 나에게 키를 받아가야지. 이해가죠? 통제.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 그 다음 이런 단어만 조금 가세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부채 똑같아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부담이나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제는 자산 쪽이고, 통제라는 단어는 자산 쪽이고, 의무, 부담, 빚 이런 것들은 부채 쪽이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익과 유출. 근데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뒤에 어떤 글자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나에게 무엇으로 와닿아야 되냐면 빚, 의무, 부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직원이 입사를 했어. 이 사람은 언젠간 퇴직합니까? 100%? 100% 퇴직합니다. 30년 근무하고 나서도 퇴직할 거고 40년 근무하고 나서도 퇴직할 거야. 회사는 뭘 준비해 줘야 돼요? 퇴직급여 준비해 줘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뭐니까? 빚, 부담, 의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사업주는 직원을 입사시키면 퇴직급여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나가면 퇴직급여 안 줘도 돼. 아니면 얘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생각하는 거죠. 급여 측정할 때도 퇴직급여도 생각해야 되고 4대 보험도 생각해야 되고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퇴직 안 해도 준비해야 돼요. 왜? 부채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깨지지도 않은 유리를 깨질 것이라 가정하고, 그거는 부채가 아니에요. 나갈 거라고 예상한 그 그로스가 작죠. 퇴직급에는 100% 나가는 거고,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저 유리가 깨진다는 건 100%가 아닌 거죠. 퍼센트에 따라 부채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충당 부채냐 우발 부채냐 이렇게 따집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확실한 부채 또는 충당 부채. 자본은 A 빼기 B를 C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할 단어는 큰 단어들. 통제, 의무, 유의, 효익, 유입, 효익의 유출, 자산 빼기 부채.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수익 갈게요. 수익. 수익은 되게 간단해요. 수익은 우리 회사의 자산을 업, 다운. 업이죠. 당연한 거죠. 고민 안 해도 되죠. 부채는 다운. 자본은 업. 왜 자본이 업이냐면 자본이 자산 빼기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업이 되고 얘가 다운이 되면 자본은 업이 되죠. 상대적으로. 그럼 당연한 겁니다. 발의정자 나중에 수익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회사의 수익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비용 볼게요. 여기까지. 자산은 다운, 부채는 업, 자본은 다운. 여기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갈게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이 뭐냐면 출자입니다. 오늘 우리 떡볶이 장사하게 엊그제 떡볶이 먹고 체했더니 떡볶이 보기 드실래? 떡볶이 장사하게 100만 원씩 주세요 했는데 이제 희연 씨가 나도 할게요 하고 100만 원 딱 줬어. 그 100만 원 잔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출자는 수익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출자의 반대말이 뭐냐면 통상 배당이라는 건데 내가 오늘 우리 회사에서 1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드렸어요. 그거는 비용 처리가 아니에요. 잔치 벌인 거지. 비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출자는 수익이 아니고 배당은 비용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은 자기들이 잔치 벌이는 거지 회사의 비용 처리가 아니라고요. 이해가시죠? 수익금의 분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용은 일단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출자는 수익이 아니다.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 여기까지가 배당이라는 뜻이에요.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지가 어렵지 않은데 세무이급 정도 가니까 말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왔을 때 핵심적 단어를 콕콕콕 자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의무가 나왔어. 틀린 거예요. 부채라는 말이 나왔는데 통제가 나와서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문제에서 언급은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언급은 되는데 크게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문제에 지금 이해하셨다면 문제에 부담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단기 차입금 1년 이내가 포인트죠. 보고기간 말로부터라는 말은 제가 한번 해드렸죠.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단기 차입금으로 합니다. 단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해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부는 그 부분 있죠. 그것은 단기 차입금하고 다른 거예요. 단기 차입금은 빌릴 때 단기 차입인 거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였다가 단기로 돌아가는 형식이고 다른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부채이다. OX.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부채이다. OX. X. 장기 부채 아니라니까요. 유동 부채라니까. 장기 부채가 유동화된 거다. 자,
유리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단기로 차입하다. 아주 문제 간단하죠.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위치 파악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을 우리 매입채무라고 하고 얘는 재고자산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다. 오케이, 그렇겠죠. 재고자산의 거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다. 제 설명이 지금 막 이해가 간다. 학습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업 저번 주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직 10일 안 넘었죠? 근데 억수 오래된 것 같죠? 많은 지식들이 쏟아졌는데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고, 오케이.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건물은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의 거래가 아니라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가 되니까 미지급금이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한국 기계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대금의 절반의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더라도 외상 매입금 쓰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니까 무조건 미지급금으로 가주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 이름은 미지급금으로 가야 된다. 이해하시죠? 네. 오케이. 선수금, 선땡금으로 초반부터 여러분들을 제가 괴롭혔죠. 선땡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계정 과목 1위라고 하면 저는 요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땡금. 내가 준 계약금이야, 타인이 준 계약금이야. 주체 자체도 타인이에요. 맞죠? 내가 받았지만 타인의 계약금이니까 부채가 되고, 반대말은 선급금. 자, 여기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 선수금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선땡금 해놓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줬지? 내가 주면 선급금, 남이 준 거면 선수금. 한국 상사가 나한테 준 거죠. 준 계약금이죠. 그래서 얘는 선수금 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위에 한국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이라는 글자와 판매라는 글자가 만나서 요거는 제품 매출. 제품 매출 100만 원 잡고, 그 다음 돈은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만 원 이미 받았네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떨어지겠죠. 상계 처리 20만 원 하고 나머지 보통 예금 얼마? 80만 원을 보통 예금에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상계 처리하다라고 합니다. 상계 처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네모난 칸박스 요거 채워 넣으세요. 예수금. 우리 다 한 번씩 들었던 단어죠. 혹시 예수금의 반대말은? 아까 서현 씨랑 또 이야기했는데요. 선납세금. 선납세금을 소득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납부세. 기납부세액을 우리 회계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선납세금. 회사 입장에서는 예수금. 예수금과 선납세금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원천징수고요. 소득세에서는 얘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세액. 어쨌든 간에 예수금은 누구랑 노냐면 비용이랑 놀고, 선납세금은 수익과 놉니다. 그것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세트로 외워주세요.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 일단은 급여라는 친구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을 거고, 보통예금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금액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44,000원 여기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오는 이 계정 과목은 1번 예수금일까, 2번 선납세금일까 라고 따진다면
얘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얘. 비용일 때는 예수금이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세트로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차감했을 때 예수금, 여기서는 현금 이렇게 나가는데 복리후생비가 수반되는 경우는 4대 보험일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이라고 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 4대 보험인데 왜 3개밖에 없어? 산재는 회사가 100%네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세팅이지만 간혹 여기에 지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직원 거 100% 내는 겁니다. 직원 걸로만 내는 겁니다. 직원에게 예수했다가 그냥 국가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형식이고 4대 보험은 예수금과 복리후생비가 수반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50%를 부담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4대 보험이 이래저래 다 모으면 한 20% 정도 나와요. 20%. 이런 개념이에요. 200만 원의 급여를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근로계약을 했어요. 200만 원 계약하면 사업주는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200만 원에 20%가 4대 보험 나와요. 그거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40만 원이 나온다고. 고지가 되면 이 20만 원은 내가 내고 이 20만 원은 직원이 내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 계약이지만 180만 원 가져가는 거고 요거 빼고 180만 원 가져가는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220만 원을 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200의 계약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2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200 계약이지만 20만 원 못 받는 거고 개념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또 떼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거의 많이 안 떼요. 4대 보험이 진짜 많이 떼는 거죠. 지금 여기 유동부채 예수금 사례는 여기죠. 국민연금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달리면 복리후생비가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붙어 나온다는 거. 이때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회사 부담분이 복리후생비예요. 회사 부담분이.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시험 아마 사례 보신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직원 부담분, 회사 부담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문제에서도.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키워드는 원천, 징수, 요 반대말이 좀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선납, 세금, 선납, 세금. 미지급 비용. 우리 결산할 때 이미 한번 언급했죠. 지급 시기가 내년인 거죠. 미지급 금은 지급 시기가 올해인 거죠. 미지급 법인세. 그냥 우리는 미지급 법인세보다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에서 미지급 법인세를 써라라고 하면 미지급 법인세 쓰면 되는 거고 통상적인 문제는 그냥 미지급 세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선수, 수익 받는 시기가 내년인 거죠. 선수금은 내용이 좀 다르지만 어떤 금은 올해고 선수 수익 이런 거는 내년이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전산회계 1급 단골 문제로 잘 나옵니다. 아예 답 자체가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없애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걸어 주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모두 다 거래처를 걸어 줘야 합니다. 거래처. 이 문제를 답을 못 써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감점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장기 차입금은 의식적으로 거래처를 걸는데 유동성 장기부채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안 거는 사례가 발생되죠. 여기는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가수금
가수금의 키워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수금의 반대말은 가지급금. 가수금의 반대말은 가지급금. 금전에 입금이 있었으나 그 계정이 불확실할 때 이렇게 문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제 실무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임시 계정으로 가수금 걸어놨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되는지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되었다.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가수금. 그러나 나중에 그 계좌로 입금된 10만 원이 매출처로부터 외상대금이 송금되어 온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 왜 알 수 없냐면 이런 경우죠. 은희 씨가 나한테 돈을 10만 원 보내야 되고 서현 씨도 나한테 10만 원 보내야 되고 효진 씨도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남자의 이름으로 10만 원 들어온 거야. 나중에 봤더니 은희 씨가 자기 남편 통장으로 보내서 그때 들어오는 거지.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또 3명한테 또 전화해서 누가 보내십니까? 누가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나중에 연락이 오죠. 네네네, 누구, 내가 모르고 남편 이름으로 보냈네요. 그럴 때 가수금 잡아놨다가 떠는 행위 하시면 되죠. 가수금이 차변으로 왔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잘 틀리죠. 외상, 매출금,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볼게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채는, 자 여기 글자 보이십니까? 과거, 맞죠? 현재, 미래. 이제 포인트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 부채를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니까 의무, 오케이. 부담, 오케이. 키워드를 잡아내시면 문구가 한개 좀 편하게 들어와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 미래 유입, 유출. 유출 또는 말좀 희생 이런 단어가 들어옵니다. 맞는 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비동부채예요? 유동부채입니다. 장기 부채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장기 부채가 포인트가 되면 비유동부채지. 맞는 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맞죠? 정답은 4번인데 4번 문구도 사실상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유동부채로 걸어놨는데 얘가 1년 이내에 못 갚을 수도 있죠. 유동부채가 무조건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갚을 것이라 예상되는 건데 1년 내에 못 갚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얘를 비유동으로 재배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가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혹시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유동부채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출문제 상단에 제가 이런 거 적어놨죠. 회계 1급 42의 7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상대적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힘들어하는 형식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결합관계를 묻는 거. 결합관계 문제만 나오면 타협하는 거죠. 버릴래. 근데 우리는 일부러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했어요. 한번 분개를 먼저 해볼게요. 외상매입금은 현금 결제했다. 현금의 위치는 대변.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부채의 그러면 바로 1번이 나왔네. 생각외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학습하는 동기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 조금 힘들어 합니다. 우리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연습 좀 많이 했죠, 맞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풀어집니다. 무조건 풀어지고 이분이 오시면 통상 답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요 세 개는 유동부채고 얘는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동부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